출발 새 아침. 오늘 드디어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미루어진 등교가 80일 만에 시작이 되면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이 펼쳐진 겁니다.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 서울병원과 국민안심병원인 경기도 용인의 강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죠.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리고 학생들의 등교를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만은 교육부에서는 더 이상 등교를 피해갈 수도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해와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다는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등교 수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고3의 경우 진로 및 진학을 위한 학사 일정 등 현실적인 등교 수업 필요성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현장에서 고3의 우선 등교 요구가 높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철저한 준비와 차분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너도 나도 긴장을 끊어놓지 만 상태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꼭 끼요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 정말 모처럼 네. 처음부터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먼저 한국이 WHO 집행 이사국으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WH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세계보건총회 WHA는 19일 오후 현지 시간으로 제73차 회의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차기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다라고 합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WHO 집행이사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이 되면은 이 WHO의 행정과 재정 이슈 그리고 회의 결과 보고 등의 전반적인 임무를 다 담당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에 진출한 게 1949년에 가입한 이후에 7번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7번째고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방역 기술이 전 세계로 알려진 것이 다시 한 번 더 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그리스에서도 대한민국의 방역 사례가 세계 모범이다. 이렇게 또 칭송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한국 전쟁이 있었는데 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우방 그리스에 방역 마스크를 지원을 했습니다. 임수석 주 그리스 한국 대사가 이 바실리스 키킬리아스 그리스 보건장관을 면담하고 KF94 마스크 10,000장을 전달했다라고 이 대사관 측에서 밝혔는데요. 키킬리아스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정책을 수립할 때 한국의 대응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연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그리스는 모범적인 바이러스 통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또 다른 유럽 국가죠. 헝가리. 네. 헝가리 역시 지금 우리나라를 칭송하고 있는데요. 헝가리와 우리나라와 물자 교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유독 우리나라에게만 특별 입국을 허가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음성 확인서를 전원 발급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흘간의 자가격리를 거치고 한국 기업만큼은 헝가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베트남, 중국 등에 이어서 6개 나라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을 방문하게끔 하면서 대한민국 방역기술 그리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이 계속 들어오는데 태국에서도 우리나라만 또 입국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항의할 수 있으니까 비공개해달라.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에 우리가 참전해 주었던 용사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예전에 마스크 지원 결정을 한 게 있어서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등교를 재개한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교사와 학생 7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봉쇄령을 거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7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이나 나왔습니다. 즉시 이 7곳은 다시 문을 닫았는데요. 일단은 교육당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확진이 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당국 같은 경우는 개교 전에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시금 학교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잠복기가 2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네. 개교하기 전에 감염돼서 학교에 온 것으로 지금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매우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학교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19에 걸릴지 어떨지 선생님들도 어떨지 이게 지금 관심인데 만약에 그 이전에 걸렸던 무증상 아이들의 확진이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 학교마다 모두 전수조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발열 증상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즉시 자가격리를 하거나 또 학교 내에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발열 체크를 꼼꼼히 하겠다라고 또 교육당국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스웨덴의 집단 면역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네요.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적인 봉쇄령 없이 집단 면역이라는 대응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대다수가 감염이 돼서 오히려 그 자체 항생을 만들겠다. 항체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사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집중 돌봄이 절실한 요양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스웨덴의 사망자 수는 3,698명으로 이웃나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집단 면역 달성에 너무 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국의 비판 역시 불거져 나오고 있고 또한 전체 사망자 가운데 90%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절반이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요양시설은 완전히 뚫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편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니까 네.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던 다른 의원들이 속속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 최근에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당선인 또는 재선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시라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안 나간다고 확실히 밝힌 것도 아니라서 당권 주자들이 이제 포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낙연 당선인이 출마하면 나는 불출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미리부터 그러실까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53만 명이나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청원이 가짜라면서요. 네, 이게 지난 3월 20일에 올라온 게시판의 글인데요. 자신의 25개월 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빠르게 이제 국민청원의 숫자도 올라왔고 50만 명이 넘었었는데 조사 결과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제발 이런 허위 사실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했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네. 이런 거였는데 왜 이렇게 가짜를 유포한지 모르겠네요.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잠깐만 우리 레드헤어님께서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서 석석이님 아마 이건 꽃게 퍼는 건지 말하는 겁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하시죠? 종편 나가시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고3 아들 오늘 개학해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종편 가서 잘하고 오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꽃게 뉴스 다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오늘로 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마칩니다. N번방법, 또 과거사법 등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계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요. 20대 국회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노웅래 의원은 21대 당선되셨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예, 착잡하기도 하고 이제 많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게 20대 국회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법사위, 본회의에서 시급하고 꼭 필요한 법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7대 당선되셨고 18대 빼고 19, 20, 21대 다 사선을 당선되신 건데 마포갑에서요. 예. 지금 보시기에 20대 국회가 다른 때하고 좀 많이 다른 점 혹은 특별히 더 좀 법안 통과 관련해서 잘 못했던 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정치라는 게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개점 휴업, 올스톱이 돼 있었고. 정치가 실종됐다. 예. 그러니까 대결의 정치, 거부권 정치,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구태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15,000건이 넘지 않아요? 네. 그게 실제로 우리 국회가 제대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일하지 않았다 하는 걸 뭐 반증하는 거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21대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이 비슷하게 의석을 주지 않고 한쪽으로 확 이게 압도적인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온 거는 네. 이제 좀 서로 시속 게임하는 것처럼 싸우지 말고 책임 확실히 지면서 이제 일 좀 해라. 예? 그리고 야당의 협력도 이끌어내려면 이끌어내고 하는 그런 국민이 일하는 국회 되라 하는 명령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노웅래 의원님께서는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뤄질 관련 법안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는 공인인증서법, 네. 인증서를 폐지하는 법이 지금 전자서명법이죠. 네. 이게 이제 법사위 통과하게 돼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 이 공인인증서는 이제 시장을 독점해 왔고, 이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 왔거든요. 네. 보안 문제도 취약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국제 기준을 고려한 이제 전자서명 인증 업무 평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런 법 통해서 우리 민생 법안, 그리고 미래 먹거리 법안, 그리고 혁신성장 법안, 그리고 우리 규제 때문에 ICT 등 신산업, 신서비스 산업이 지금 제대로 시장에 도입이 안 되는데 이런 법들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공인인증서 제도는 사실은 21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였네요. 이게 알고 봤더니.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안에도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취약해졌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번 회기에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공인인증서가 폐기가 되면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전자서명 방식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거를 대체하게 된다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지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게 될 그 사설 전자서명이나 블록체인 등 민간업체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인증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공인인증을 통해서만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죠. 뭐 홍채 인식이니 지문 인식이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지금 뭐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1,000만 명 이상 쓰고 있죠. 네네. 통신 3사가 지금 하고 있는 핀테크 패스. 보안 기업과 네. 함께 하고 있는 그 앱 패스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그런다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우리 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인인증서하고 동일한 공개 키 기반 구조 PKI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차세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한 그런 정보 보안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없고 간편하고 또 돈이 또 들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7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때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통신사의 요금인가제 폐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신사의 요금인가제가 폐지가 되면 자율적으로 통신사들이 알아서 요금을 국민들에게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비자 단체 반발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요금인가제 왜 폐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요금인가제가 폐지가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요금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지 않냐 이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리가 좀 했던 거는 그동안 오랫동안 지금 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 업계 수건과제 업계 수건과제였기도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나 효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반대로요. 그래서 시민사회들이 우려하는 것과 반대로 그래서 만약에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제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요금인가제를 그냥 폐지하는 게 유보신고제를 이번에 도입했거든요. 네.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인고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그 소비자 이익이나 공정경쟁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 차원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뒀기 때문에 그런 우려나 걱정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자유로운 경쟁 통해서 요금이나 효과도 유도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근데 사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물론 기대하는 바가 그런 쪽이 테지만요.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뭐 대기업 규제 완화법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시장 경쟁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거는 초창기 얘기고 결국 슬금슬금 올려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에게 안 좋은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우리가 국민들한테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가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걸 이제는 수용할 어떤 시대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요금 인하를 급격한 요금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제는 무조건 이제 우리 불필요한 불합리한 규제식으로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자유 경쟁을 통해서라도 요금이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것도 한번 도입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N번방 방지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결국 국내 업체들만 발목을 잡을 것이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해외 사업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 인터넷 사업이나 이런 인터넷 기반의 다른 종류의 사업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N번방 방지법이 오히려 N번방을 못 잡는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이제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이게 자칫 이게 국내 사업자만 옥죄고 더 옥죄고 그렇죠. 해외 사업자는 또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이게
성착취 범죄가 이렇게 횡행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단죄하는 것은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시행기관이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불법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걸 상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해외 사업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네. 제대로 규제받을 수 있도록 더 촘촘히 정교하게 그 내용을 담아내야 된다 하는 단서를 달아서 전제를 갖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N번방 방지법은 이른바 통신 3법인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들을 지금 개정해서 뭔가 좀 그 범죄 저지르는 것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건데 이게 세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사적 검열과 사전 검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속입법이다. 이게 절차를 건너뛰고 아주 짧은 동안에 논의돼서 갑작스럽게 입법 예고가 지금 입법이 지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대충 내지는 애매하게 지금 대응이나 좀 낙관론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 성착취 범죄를 이야기하자면 N번방 사건 같은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기술적으로 우리가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범죄 행위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나 졸속 입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시행령에서 좀 촘촘하게 좀 내용을 담아서 일단은 규제하는 방향,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나가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개정을 해서라도 이게 진일보 앞으로 나가야지 그대로 지금 기술적으로 좀 힘들고 그리고 해외 사업자가 빠져나갈 여지가 좀 더 있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조금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 같은 성착취 범죄를 아주 엄정하게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번에 좀 진일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입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난 월요일에,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사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있었는데요. 이때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다. 아직까지도 발표자가 누군지 확인도 못하는 것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이 활동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이유 혹은 강제 수사권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좀 어떠실까요? 지금 강제 구인권이 없어서 실질적인 조사권이 행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조사 대상 불렀는데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진실 규명을 하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뭐 여야 공이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과도 했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과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반성의 그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강제수사권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주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좀 입법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윤미향 당선인 의혹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속 시원하게 풀리는 건 없고 잠을 자고 나면은 계속해서 뭔가 더 터져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일단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숨기고 그럴 상황이 아닐 거고요. 근데 이게 뭐 공정과 정의의 대표적인 정권이 우리 문재인 정권이고요. 근데 이 공정과 정의 부분이 의심받고 의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국민의 상식, 분노의 어떤 임계점에 달했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회계 부정이면 회계 잘못됐으면 회계 잘못한 걸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보는 건 또 다른 그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일부의 정치 공세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그것 또한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당에서도 이거 엄중한 문제를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자칫 이게 무엇보다도 이게 위안부 진실 규명과 치유 활동 30년 역사 이게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할머니도 또다시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건 의혹이 확실히 밝혀져야 할 거고요. 네. 이 당이 신속히 사안의 실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칫 이 정의연대 흑의 이 불투명 의혹이 네. 이 건강하게 잘하는 시민 사회 활동까지 송두리째 부정되거나 이렇게 폄하되게 하는 상황까지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의연의 30년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한 점은 잘한 대로 못한 점 못한 점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것은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적인 것하고는 좀 분리시켜서 봐야 된다는 게 일단 입장이신 것 같고 또 그 여당 내부에서 있었던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 이것과는 좀 무관하게 봐야 된다.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런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금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지고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제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빠르게 이루어진 양정숙 당선인 대명인하고 윤미향 당선인하고 다른 점이 도대체 뭘까요? 이건 일단은 이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직접적으로 관여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들이 다시 더 큰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자칫 이 회계상에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정의기억연대 활동 자체가 이게 부정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면에서 우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고치고 개선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당이 일단은 신속히 사안의 실제 진상을 파악해서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도 신속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엄중하게 사안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낙연 전 선대위원장의 입장과 이해찬 당대표 심각하게 아직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좀 서로 두 분의 의견은 다른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같은 걸로 봐야 됩니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신 거로 보고요. 예, 지금 결국에는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논의를 지금 심도 있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의 입장이 아주 정리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 열린다니까 한번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정의기억연대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여권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고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금방 처리하긴 했지만요. 자, 이 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될지요. 미래통합당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당선이 연결했습니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일단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1대 국회 시작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어떤 기분이신가요?
네, 당선된 지역과 또 서울을 오가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잘 준비해서 의정활동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에 당선된 84명이 모여서 지난 선거의 그 결과나 민심의 바로미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뭐 끝장 토론 비슷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러한 워크숍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이 내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뭐 지난 선거에서 굉장히 이제 참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간에 원내대표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당내 민주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끝장 토론하고 원내대표 선출하자라는 그 부산 지역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를 통한 요구가 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당의 혁신과 또 당의 어떤 그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고 당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당선인들만 모시고 하면 뭐하냐, 낙선인들이 얘기에 좀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워크숍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윤미향 당선인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셨어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져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번 일은 의원들의 정당성과 도덕성, 절대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일단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윤미향 당선인 문제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그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이 나눔의 집에서의 후원금 불투명 사용 실태도 역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아까 계속해서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시 여쭙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윤미향 당선인 의혹과 관련된 입장이 밝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그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 그리고 도덕성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정의롭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이나 편법이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검증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시작으로 연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을 들은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불법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이번 윤미향 당선인 사태로 인해 위안부 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를 친일 프레임이나 극단적 진영의 싸움으로 번져서도 안 될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와 위안부 운동을 지지해준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러 의혹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또 조목조목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성 쉼터의 구입이나 매각과 관련해서는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게 판 것이고 실제 당시에 살 수 있는 곳이 그거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요. 자, 어떤 부분이 가장 이 해명에서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다 그 화장터 문제 이미 가격이 떨어져 있었던 화장터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상태였다. 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일단 회계부정, 또 공금 유용했다는 의혹, 또 위안부 할머니, 안성쉼터 선정과 국감회의 과정에서 당선인 부부와 그 남편의 처신, 그리고 안성쉼터를 펜션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또 쉼터 관리를 당선인 부친이 한 부분 등, 제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이 모든 의혹들이 공익의 목적을 핑계로 공적 재산을 개인의 가족들이 또 사유재산처럼 이용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개인 사욕을
다는 부분, 또 공익과 사회 정의를 목표로 활동하는 모든 단체와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큰 자괴감을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의 해명 과정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을 의심한다던가 또 말했던 부분을 번복하는 윤 당선인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가 문제가 많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의문들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의혹이 불거졌는지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가 알아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제대로 된 입장 표명과 또 수사 협조를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들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미래통합당 내에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금방 또 번복하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통합당 입장은 뭡니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일단은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정조사 실시하겠다고 했고 약간의 혼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80석의 여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조사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개원 후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민주당과 잘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협의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원활한 협조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확실하게 좀 조사가 필요하고 이게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예컨대 5월에 그 시민단체가 정 의원을 고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윤 당선인에 대한 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어떤 단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이 정 의원이 그 전쟁 범죄, 성노예 교육으로 정신적으로 청소년들을 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면서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를 비하하면서 정서적인 학대를 한 것이다. 이러면서 또 고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해서 성노예 혹은 전쟁 범죄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 이게 이제 정 의원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워낙 이제 생각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판단을 시민단체가 지금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듯한 답변인데요. 좋습니다. 미래통합당 문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지도부 체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 체제와 관련해서는 찬성을 하시는지 혹은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몇 월까지 이 김종인 비대위가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이런 의견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당선자 전체 의견을 저희가 다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이 좀 뭉쳐질 것 같은, 이제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사실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활동 기간 때문에 김종인 대표께서 이제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김종인 대표와 또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정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은 당의 안정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혁신을 전제로 해서 모두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기간의 문제도 사실은 비대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간에 집착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비대위가 활동을 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영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인 그런 저항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외부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뭐 개개인의 어떤 부분 또 영남권, 수도권을 나눠서, 어디가 헤게모니를 줘야 된다. 이런 거 따질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이 당이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데, 뭔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리고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보수 재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연설을 나섰습니다. 네. 뇌가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진 교수님 표현이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미래통합당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 부분도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 외곽에 있는 분들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제대로 또 판단하고 그러면서 우리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혁신을 위해서 나아가고 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찾을 것인지 저는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직은 제대로 서진 않았지만, 이분 얘기가 40대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미래통합당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진중권 교수도 뇌 없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중진 의원들보다는 새롭게 물갈이가 돼야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76년생으로 만 43세이신 황보승희 의원이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통합당의 새로운 탄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선거 직후에 언론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래통합당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한 73% 되는 그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 주요 원인으로 당의 이제 주요 인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사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또 많은 새로운 물갈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키우고 또 그런 인물들이 국민의 어떤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인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찾고 키우는 일에 우리 보수정당이 더 힘을 쏟아야지만 앞으로 미래가 있는 정당 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황보승희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앞서 2부 황보승희 당선인과 전화 인터뷰 중에서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은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